자, 여러분, 에글린턴의 비평적 전기, 바빙커 전기 읽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책이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서론 부분하고 뒤에 부록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은 달아붙여가지고, 본 영상을 통한 같이 강독하는 시간도 11번 정도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장입니다. 헤르만 바빙커의 출생부터 초기 학교 교육까지의 시기이니까 1854년 출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1872년까지 정도 3장은 담고 있습니다. 1854년 12월 13일 호허페인에서 바빙크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치면은 바빙커는 태어난 지 171년이 지난 12월 13일이 171년이에요. 참 시간이 빠르죠. 왜냐하면 2004년에 깜번에서 바빙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도 있고 학회도 하고 책도 나왔어요. On the Meeting with Babin. 그래서 바빙커와 만남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뭐 유해무 교수님도 발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벌써 이제 171주년 생일이 지난 셈입니다.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꽤 먼 시대 사람. 이 에글린턴에 분류하면 포스트 마든, 그러니까 레이트 마든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근대 후기 사람, 우리처럼 이제 컨템포러리한 시대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아무튼 호허페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목회지에서 바빙크는 출생했고요. 그 교단 신문인 더 바자인, 이 영어로는 트럼핏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부모는 헤르만의 출생 광고를 실었습니다. 관례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뭐 특별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헤르만이라고 하는 아들 장남에게 붙인 건 아버지, 일찍 요절한 아버지, 그러니까 야한에게는 아버지지만 헤르만에게는 할아버지죠. 헤르마누스, 라틴식 이름인데 딱 온 겁니다. 생후 4일 만에 부친 야한 바빙커가 유아 세례를 줍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기별로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 바로 세례를 주는 이런 아반카이퍼도 마스 슬라이스라고 하는 그 남서에 있는 작은 마을의 교회 목회하던 아버지 그 프레드릭 목사 교회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바로 유아세례 받는 그런 기록이 전기에 나옵니다. 설교자의 자녀들이 그러하듯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네덜란드도 특히 그렇습니다. 얀 바빙크의 자녀들도 여러 마을에 아버지 임지에 따라 다니면서 보내게 됩니다. 얀은 1854년 바빙크가 태어나기 직전에 호페인에 부임을 했고요. 1857년에는 분스코튼으로 갑니다. 그리고 1862년에 간 그 알름게르크라고 하는 요곳에서의 사역이 한 10년 정도 꽤 길게 되고요. 요 이제 세 곳이 헤르만의 지금 3장에 다루는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아버지 사역 기간입니다. 헤르만이 8살까지 살았던 분스코튼 시절의 교육에 대하여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곳에는 개혁파 초등학교 바시스 스콜의 이름이 Dr. 헤르만 바빙스 스콜입니다. 바빙커 학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해외 정기 1921년 선생이 죽고 나서 석 달, 뭐 거의 100일 정도 만에 인쇄본이 300 몇십 페이지 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일찍 선생님이 병들었을 때부터 이미 준비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전기에 보면 어린 시절 바빙커는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다. 이런 이제 평가를 선생님에게 받은 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에글린턴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적인 때예요. 왜 비판적이냐? 바빙크에 대한 비판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이런 옛 전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다루면서 이 책이 왜 필요하냐? 자기 책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제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르만은 비교적 그래도 아버지의 그 교육열, 뭐 어머니도 함께 그 마음을 가지셨겠지만 특권적인 교육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19세기 네덜란드 아이들 대부분은 가난 가운데 살아야 했죠. 서민들. 일찍 그 19세기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노동을 해야 돼. 이런데 바빙커는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라틴어, 영어, 음악, 회계 등을 공부하기보다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친구들은 공장, 농장 일했다면은 바빙크는 교육을 받는다는 거.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1901년에 학교 출석이 의무화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민 목회자 집안이었던 태어난 바빙커의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은 건 이례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뭐 학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분들도 많겠고 또 뭐 한다고 해서 탁월할 것도 없고 또 뭐 그렇게 관심들이 없습니다. 하도 흔해져가 그런 거죠. 당연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19세기에 돌아가면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교육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기록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셀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7살부터 16살까지 해당하는 긴 시간을 이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아요. 헤르만은 하슬만 학교에서 전인격적으로 균형 잡힌 특권적인 교육을 받았다. 124페이지 나오는 제임스 에글린턴의 평가입니다. 이 하슬만 학교는 사립학교죠. 공립이 아닙니다. 블리처 학교고요. 그 이제 교장 이름이 하슬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탁월한 학교였다고 합니다. 교과 과정은 도전 의식을 북돋우고 폭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가르치는데 원어민 교사를 그 당시에 고용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허로닝은 신학자인 이삭 판 데이크가 이 학교 출신이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이 없죠. 분리처 교단 소속 그 교원이 만든 학교니까요. 학부모가 납부하는 기숙사비에 의해 유지가 됩니다. 카이퍼가 1901년 수상이 된 이후에 이 사립학교들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신학 원리에 따라 가르치겠다는 로마교회나 개혁파 학교도 다 이제 국가에 인정을 해주고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소위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도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지금 바빙고 공부할 때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이 학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기숙사비가 한 225길드, 물론 이게 시대에 따라 길드의 가치는 다르고 지금은 길드 쓰지 않죠. 제가 90년대에 암스테르담에 유학을 갔을 때에는 이 길드가 한 500원 정도 했습니다. 뭐 한 달에 뭐 한 달 갈 건 없고요. 자유대학교 1년 투션 피로 낸 게 3,300길드 정도였습니다. 165만 원 정도입니다. 뭐 어쨌든 시대에 따라 이 길드 가치는 다르죠. 그다음에 피아노 수업에도 돈을 내고요. 헬라어, 라틴어 수업을 위해 추가로 지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교에 바빙크가 공부를 하게 된 건 아버지 얀 바빙크 목사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학교에 소위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이죠. 가난한 그 목회자 대우에서는 이 교육을 못 시키니까 이 학교의 아버지가 아르바이트로 헬라어와 라틴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받은 것 가지고 이제 아들 교육을 시킨 겁니다. 헵은 바빙크의 하스만 시절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반문화적인 환경, 카운터 컬처적인 환경, 하슬만 학교의 더 개방적이고 세속적인 환경, 이 두 가지 바빙크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으로 이제 이 해협은 또 추정 내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에글린트리 볼 때는 이거는 곡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청소년기 민감한 시기에 바빙커는 누나도 죽고 남동생도 죽고 하는 이런 가정 내에 그런 그 슬픈 그런 상황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바빙크가 이 청소년 교육에 대한 책도 쓴 바가 있지만은 청소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문화를 막론하고 격동의 시대죠. 질풍과 노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예전부터 쓰잖아요.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과 불편함을 본질적으로 가득 가진 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미 있는 주장을 후에 청소년 교육이라는 책에서 바빙크가 하게 됩니다. 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많은 당대 네덜란드 청소년들도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 감내하기 어려운 갈등을 발견하면서 성숙한 기독교적 직업을 가지기 위한 여정에서 실패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19세기에 계몽주의가 완성된 이래 서구의 정신, 교육, 문화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을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더구나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 1859년에 출현하고 난 다음에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한 비성경적인 성경과 맞지 않는 정통 신자들이 볼 때는 그런 이제 갈등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요. 성경을 고대 문헌처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문서 가설이라든지 뭐 종교사학파적인 관점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새로운 신학들이 유럽에 주도하던 시대이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참 갈등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긴 합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바빙크가 이런 거에 노출되었냐,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하슬만 학교를 이제 기초학교, 뭐 초등 교육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뭐 합쳐져 있죠. 김나지움이라는 표현은 20세기 독일식의 표현이고요. 당시에는 라틴어 위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라틴 스쿨, 라테인스 스쿨 화란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870년 그의 나이 16일 때에 이 즈볼러라는 지금도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깜번은 조그만하고요. 그 옆에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요. 토마스 아켐피스의 기념관도 언저리 어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즈볼로에 소재한 김나지움에 진학을 합니다. 1860년 당시에 그 네덜란드 전체 인구가 330만 명이었고요. 그중에 대학생이 1,400명 정도. 아, 적죠. 인문고등학교 1,3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863년에 수상이었던 또르베커는 50개의 고등 취급 학교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수십 년 전에도 네덜란드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양한 직업 학교들이 있어요. 하포, 마포, 뭐 줄여가 그런 표현들 쓰는데 김나지움 외에도 있고요. 물론 뭐 직업 학교를 해도 이제 직업 빵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안 가고 난 대학을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보충해가지고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헤르만의 부모는 직업학교 호허르 뷰르허 스콜런이라고 하는 저런 직업학교 보내지 않고 김나지움에 보냅니다. 인문고등학교 보낸 거지. 1876년에 이르러 학술 공통어가 라틴어에서 네덜란드어로 대체가 됩니다. 요 하나의 중요한 이제 또 이제 정책상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카이퍼가 레이던 대학에서 라틴어로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스콜턴 교수 지도하에.
하지만 18년 뒤에 똑같은 레이든 대학, 똑같은 지도 교수인 스콜턴의 지도하에 헤르만 바빙크는 화란어로 박사 논문을 쓰게 됩니다. 물론 뭐 라틴어와 독일어 인용 그대로 해서 뭐 절반이 화란어고 나머지가 인용문들이지만 너무 뭐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그만큼 츠빙글리 윤리를 쓰면서 츠빙글리 라틴어, 츠빙글리 16세기 독일어를 그대로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시점이죠. 1876년에 더 이상 우리 대학의 언어가 라틴어가 아니라 네덜란드어로 해라 이렇게 되었지만 뭐 앞서 보다시피 저볼로 김나지움 시절은 그렇지가 않죠. 아직은 그 전이니까 헬라어와 라틴어, 고전 라틴어, 고전 헬라어를 중심으로 고전 교육을 받았고요. 그게 이제 문명화된 사람으로 길러내는 방식이다라고 유럽은 그 르네상스 종교육 이래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들보다 특출난 엘리트 만드는 교육기관, 이 김나지움이 참 중요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여전히 뭐 어떤 고등학교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지만 이 네덜란드 전국 뭐 330만 인구 중에 고등학생이 1,300명이라니까 김나지움. 이 얼마나 어떤 엘리트 의식 가질만 하겠습니까? 특히 개혁파 목회자들은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3대 고전어라 그러죠. 트리비움이라 그러는데 매우 가치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목회 훈련을 받기 위하여 이 김나지움 시절부터 이 언어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빙크처럼 분리파 교단의 아들 혹은 그 소속의 목회자의 자녀인 보스나 헨리 도스크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김나지움 교육을 받았고요. 이 저벌로 김나지움은 중세 후기의 근대적 경건 운동, 데보치오, 모데르나, 이 토마스 아켐피스나 흐로트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요 근대적 경건 운동으로부터 성장했고 놀랄만한 평판과 장구와 명성을 지니고 있던 고등학교였습니다. 15, 16세기의 교황 아드리아누스 6세나 수상 또르베크가 이 츠볼러 김나지움 출신이었습니다. 에글린턴은 131쪽에서 즈볼로 김나지움에서의 공부는 확실히 헤르만에게도 사회적인 유익을 주었다. 헤르만의 부모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헤르만은 이를 통해 엘리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는 자격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김나지움 시절 10대일 때 바빙크의 인생의 주요한 자료가 하나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인 자료, 다흐 북기어스라고 하는데 예, 이 예의는 이 앞에 가야 되겠네요. 철자가 하여튼 북인데 북겨스 하면 작은 그냥 일기체 뭐 일종의 아젠다 북 비슷합니다. 여기 사진을 흐릿하기 때문에 저도 이 복사본을 갖고 있다 보니까 흐려요. 예, 에글린트의 책에도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역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2층 그 하데세이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871년부터 바윙크가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고등학생. 그리고 1891년까지 일기와 1900년 일기 부분 외에는 현재는 분실 상태입니다. 1921년까지 살았는데 바빙크의 모든 일기를 참고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1921년에 해본 당시에 바빙크의 일기를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그의 전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글린턴도 사실은 비판적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소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배 전기에 나오는 바빙크 일기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빙크의 일기는 대학 입학 직전의 삶과 경험을 관찰할 수 있는 매력적인 창문과 같습니다. 에글린턴의 표현이고요. 17세부터 37세, 그리고 47세에 선 잔존하는 일기나
발렌타인 해비 전하는 나머지 일기 자료들을 보더라도 바빙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어떻게 성찰했는지에 대한 자료로서 우리가 그의 일생을 추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자료이다. 라고 에글린턴도 132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871년 일기 첫 시작하는 일기의 첫 부분의 성경 구절들 나열하고요.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미 이 10대의 나이에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은 제 생각에는 헤비나 특히 발렌타인 헤비죠. 이 제자기도 하고 당시에 일기책을 다 봤기 때문에 뭐 후속된 화란 그 전기 작가들도 그렇긴 한데 특히 제자 입장에서는 바빙크 부인이 살아 있는데 첫사랑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 아멜리아 덴 데크르와의 이야기를 그 정기에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에글린턴 이미 시대적 간격이 있죠. 이 책 자체가 나올 때가 이미 바빙커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99년이 되던 시점인 2020년에 영화가 나왔거든요. 한글은 101주년일 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감출 게 없죠. 그리고 일기책은 자료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멜리아라고 하는 이 자기보다 5살 많은 그 누나죠. 첫사랑에 대한 언급이 이 1871년 4월 고등학생일 때 기록이 나오고요. 아버지 목회지의 건교인 엠미크 호번의 분리파 소속 농부인 아리 덴 데커르의 딸이고요. 바빙크보다 5세 연상이라고 했죠. 1872년에 쓴 시에 의하면 헤르만은 아멜리아에 푹 빠져 있죠. 136쪽에 있는 에글린턴의 인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꽤 바빙커는 긴 시간 동안 아멜리아에 대하여 그 연정을 갖고 있고요. 또 뭐 후에 보면 이제 그 결혼 청혼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야 그렇지만 당연히 결혼하고 할 나이는 아니지만 심지어 박사학위를 받은 분리파의 유력한 그 신학자인 바빙크도 거부합니다. 뭐 아무튼 이 고등학교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 저벌로 김나지움 시절에 아멜리아와 서신도 교환하고요. 친구 헨리 도스크와 교제를 합니다. 부친인 니콜라스 도스크 목사가 저벌로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헤르만은 다녔습니다. 1873년 4월 11일에 니콜라스 도스크 목사는 고별 설교를 하고 미국 그랜드 레피즈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헨리 도스커와 헤어지게 되고요. 하링크 교수는 현재 위트레어트 신학대학의 학장인 하링크는 그의 성격이 총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투적이지 않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더 간단한 방식인 이주를 선택한 거다라고 그 니콜라스 도스커의 그랜드 레피즈 행에 대해 해석을 하지만 정작 아들인 헨리 도스커는 사회적 유동성을 이유로 듭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바빙크에게 도스크가 보낸 편지들을 이제 편집을 한 게 최근에 이 출간이 된 겁니다. 거기 보면 1874년 봄에 미국에서 도스크가 그 친구인 도스크가 편지를 바빙크에 보내죠. 넌 완전히 달랐지. 넌 어릴 때부터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공부했잖아. 너의 아버지는 네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을 가르쳤지.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닫혀 있었던 수천 개의 길이 너에게는 열려 있었잖아. 내가 네덜란드에서 그림자에게라도 도달할 수 없었던 그 무엇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넌 할 수 있을 거야. 현재 우리 교육이 매우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빙커의 일기를 보면 김나지움 재학 시절 바빙커는 가족들과 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막내 동생인 헤리터가 1872년에 출생합니다. 무려 18살 차이가 나죠.
아버지는 깜번의 목회자로 초빙돼 저벌로 바로 옆입니다. 지금 뭐 기차 타면 제 기억상 10분 정도인가요? 너무나 가까운 이웃한 좀 더 작은 도시가 깜번인데 아버지가 거기 목회자죠. 거기에 교단 신학교도 1854년부터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사역지 옮기는 것 등에 대해서도 일기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이 당시대인이고 선생님을 관찰하고 동시대 정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이점을 가졌던 발렌타인 헤비 오판을 하죠. 김나지움 시절에 헤르만과 가족들 사이가 뭐 그렇게 친밀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에글린턴은 이 점도 반박을 합니다. 일기 자료를 근거해서. 오히려 이렇게 평가하죠. 바빙크 가족은 서로 가깝게 지냈다. The Barbings were a close family. 140쪽에 나옵니다. 영어는 물론 페이지가 다르지만. 자, 바빙크가 김나지움을 마쳤을 때에 나티네일러 프랑스, 네덜란드 분야에서 학급상을 받았고요. 그의 경쟁자였던 헤리트 깔프는 레이던에서 공부하고 후일에 레이던 대학 네덜란드 교수와 총장이 되기도 합니다. 바빙크 역시도 레이던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고요. 높은 수준의 사회적인 야망, 소셜 앰비션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2쪽의 에글린턴이 정리한 내용으로 세 번째 강독 시간은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전기의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일부라고 하는 1, 2, 3장이 일부 안에 있는데 이 부분을 마친다 이겁니다. 1830년대 리더 작생과 네덜란드 속에서 일어난 상등이 같은 교회의 분리. 그러니까 네덜란드 안에도 1834년 분리가 일어났죠. 국교의 분리파. 그 다음에 이제 바빙크 아버지 얀이 있던 그 리더 작센, 벤트하임, 독일의 변경, 화랑과 붙은 그런 곳에서도 이제 알트 레포르미르텐 텍 키르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죠. 사회적 운동이 급속히 가속화되었고요. 사회 속에서 힘의 균형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이런 급속한 가속화에 참여한 옛개혁파와 분리파들이 개혁되고 사회적 유동성, 1848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혁명의 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가능성들이 드러납니다. 이런 설정 가운데, 이런 이제 무대 배경 가운데 한 사람, 옛 개혁파 독일인이었던 얀 바빙크 목사가 네덜란드 문화로 이주를 했고요. 분리처 교회에 속하죠. 그리고 상층부로 야심 있게 올라가려고 했던 유동적인 중산층, 클레이너 뷰르흐레이의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건 이제 에글린틴의 전적인 판단입니다. 1873년에 자신을 분리적 교회로 스스로 규정했던 야한의 아들 헤르만이 탁월한 교육을 받았고 그의 동급생 헤리트 깔프처럼 헤르만도 이제 막 대학에 가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두 번째 2부죠. 이제 공부하는 시기에 대하여 다룬 게 2부가 될 텐데 놀라운 발전은 즈볼러 김나지움에서 암스테르담 아테나이움으로 그다음 네이든으로 갔던 깔프와는 다르게 바빙크는 적어도 잠시 동안 전혀 다른 교육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 학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이 아니라 그 분리파 교단 신학교로 먼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우리 3장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4장에서 우리가 깜번, 5장에서 레이든 대학에서의 교육 등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